자, 특수저당권입니다. 처음에 이제 근저당이 나오죠. 일단 근저당의 개념은 외상거래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 우리가 뭐죠?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일단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채권은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요. 따라서 불확정, 불특정한 채권이 채권액이 확정이 돼야 비로소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자식 되게 시끄럽네. 자, 채권액이 확정이 되려면 일단 원칙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뭐죠? 확정이 된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기 아니라 경락이니 경락대금 완납 시에 채권액이 뭐죠? 확정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에이씨 자식아. 시험에 잘 나왔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어디까지 변제해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냐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를 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아까도 지문이 나와 있죠. 주의하실 것은 채무자는 채권액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근데 실제로 또 나머지 것들은 근저당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뭐죠? 일반 저당권을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데 뭐죠? 공동저당이죠. 일단 공동저당은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우리가 뭐죠? 공동저당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시 따로따로 배당할 것인지 공동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시배당을 하게 됐어요. 동시배당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어느 부동산에 얼마를 변제받을지는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공동저당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올해 나온다면 저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원칙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데, 단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그래도 돈이 모자라는 경우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저당권자가 20배당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일단 전액을 다 배당받게 되는데, 요 20배당 시 전액 배당을 받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 우리 조문은 차순위라 그러는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이따 문제 풀 때 볼 거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대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다만 대위 대상물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몰상 보증인 소유면 그때는 대위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배당까지는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쉽게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동시배당 위주로 시험 문제 내니까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공동저당권은 좀 연습은 필요합니다. 그죠? 이 정도입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16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반드시 근저당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1번이죠. 근저당권 설정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명시해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등기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근저당으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설정 계약 당사자들이 약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3번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설정자인 채무자도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전액을 다 변제해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3번은 뭐죠? X고요. 넘기셔서 4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피담보 채권이 잔존하는 한 기본계약을 해지하여 근저당권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X입니다. 기본계약이 해지됐다는 말은 계속적 계약이 거래가 종료가 됐다는 얘기고요.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에게 뭐가 돼요?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17번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X예요. 참고로 1번과 같은 일이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 채무자를 변경하는 일이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한다. 이게 뭐냐면 대출 끼고 아파트를 사는 경우다. 그죠? 우리가 아파트에 담보 설정하고 대출 받고 살 때는 뭘 설정해요? 근저당을 설정하고요. 대출 끼고 아파트를 산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채무를 승계받고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무엇을 바꾼다는 거죠? 채무자를 바꾼다는 얘기고요. 흔하고 가능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고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2번 근저당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옵니다. 조금 이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든 경매 신청이 되든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되지 않아요? 담보되지를 않아요. 동의하시나요? 채권액이 확정되면 나중에 또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채권에 의해 그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되잖아요? 담보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원칙입니다. 다시 질문을 보시면 예외가 있어요. 근저당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뭐예요? 이자는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뭐가 돼요? 담보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채권액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되지 않습니까? 담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본 채권에 관한 이자라면 확정된 후에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돼요? 담보가 된다는 거 원칙과 예외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는 경매 개시 결정 시기 아니라 경매 신청 시기겠죠. 경매를 신청하는 순간 채권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4번 근저당권의 존속 중에 피담보 채권이나 기본계약과 분리하여 근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것들 중에 부종성이겠죠. 5번 채권의 총액이 채권 제국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의 확정 전이라도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채무자가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채권 뭐죠?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요 17번 문제는 별표 놓으시고 여기 나오는 지문들 다 꼼꼼히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지문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8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념이네요. 계속적 거래관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채권을 다수채권이라는 얘기겠죠. 장래 결산기의 한도에까지 담보하려는 것이다. 5점. 2번 근저당권 설정에 있어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를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X죠. 반드시 뭐는 정해져야 돼요?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정해져야 되고요. 채권 최고액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므로 2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근저당의 기간을 등기하면 그 기간 만료 시 결산기로 된다. 맞는 지문이겠죠. 4번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담보되지 아니한다고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니까요. 5번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맞죠? 채권액이 확정이 돼야 비로소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9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1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본의 확정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후순위 저당권자 기타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옵니다. 2번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5예요. 4번부터 볼게요. 4번 근저당권의 기간은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5번 근저당권은 장래 채권의 담보라기보다는 장래에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더 정확히 맞는 지문이죠. 답은 뭐냐면 3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외상거래를 시작했고요. 외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특정한 미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의 부동산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 거래를 계속 시작한 거죠. 뭐 처음에는 1,000만 원이었다가
두 번째 달에는 2천만 원, 좀 결절해가 세 번째 때는 500만 원으로 줄었다가 막 3천만 원 막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그런다는 말이죠.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요 중간에 2천만 원 채권만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이랬을 때 요 근저당권이 수반되느냐, 요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근저당권이 병에게 쫓아간다면 갑과 을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채권에게 확정되기 전에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된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근저당권은 수반성이 배제 내지 완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 보시면 피담보 채권이 처분되면 근저당권도 이에 따른다는 지문이 기반적으로 뭐죠? X가 되고, 만약에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된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쫓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고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서 20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O 맞는 지문이고요. 2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요. 실행할 수 있고 더 이상 근저당권이 아니라 뭐로 뒤바뀌게 되냐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정성을 갖게 되어 보통은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도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뭐 될 수 없는 거죠? 담보될 수가 없는 거죠. 3번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최고액, 지연손해金및 집행비용을 변제하더라도 이는 일부 변제에 불과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채무자가 변제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려면 채권은 어떻게 해요? 전액을 다 갚아야 되는 거고요. 4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을 명시해야 되고요. 5번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 최고액에는 이자 및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이 포함된다. X입니다.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왜 실행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죠? 실행비용은 채권자가 받는 돈이 아니라 법원이 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행비용을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키면 채권자가 받을 돈이 줄게 되거든요. 부당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행비용, 경매비용은 따로 계산을 하고요. 채권 최고액을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5번이 답이 되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1번입니다. 잘못된 것을 찾는데 답만 보면 됩니다. 3번 근저당의 존속기간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X.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존속기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죠. 22번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로서 틀린 것은 일단 2번을 보시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언제죠? 경락이니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니까 이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확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3번 기본계약이 뭐죠? 해지가 됐을 때, 5번도 마찬가지죠. 회상절차에 대한 개시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사망하면 근저당권이 뭐가 돼요? 상속이 되죠. 채권이 뭐가 돼요? 상속이 되죠.
따라서 채권액이 뭐 되지는 않습니까?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이 답이죠.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X.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도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고 의외로 뭐죠? 흔하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문제는 계속해서 뭐죠? 반복이죠. 넘겨보시면 이제 심야 사례 문제가 나오죠. 1번 갑은 채무자 을소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을 보시면 틀린 것은 4번 보시면 갑을 사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갑의 저당권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X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공신력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당권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채권이 필요하죠. 채권이 없다면 무엇도 존재할 수 없어요? 저당권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다시 보시면 갑을 사이 성립시키는 계약이 뭐죠? 무효라면 뭐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채권이 성립하지 않고요.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엇도요? 저당권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주민은 뭐냐면 3번이에요. 3번. 자, 왜냐하면 아까도 이런 말씀드렸어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종류의 제한이 없다.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죠? 3번 지금 볼게요. 갑의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 실행 당시에는 금전 채권이어야 한다. 요거는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그 피담보 채권이 뭐일 필요는 없어요?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가격을 기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실행할 때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금전 채권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몇 번이죠? 4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갑수의 토지를 목조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사망하고 상속의 명의 그 토지의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상속은 민사상 법적지위도 승계시킵니다. 따라서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 병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갑과 병은 뭐죠? 같은 사람인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병이 건물을 신축했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는데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신축하고 뭐하고 있다는 얘기죠?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뭐가 가능합니까? 일괄 경매가 가능하므로 을의 저당권 실행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몇 번이냐면 1번이죠.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경매에 붙이고 또 일괄 경매하면 어디서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가장 옳은 것은 뭐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 위에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 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기 이르렀다. 자,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일단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 있고 일괄 경매할 수 있고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1번. 갑은 토지의 경매 대금만으로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더라도 그 지상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갑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의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주의할 것은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으므로 3번
일괄 경매의 경우에도 갑의 우선 번제권은 건물의 경매 대가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대안이 인정되지 않나?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 이유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러한 일괄 경매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건물이 저당권 설정자 소유여야 돼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 을로부터 위나대지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익권을 설정받은 제3자병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경매할 수가 없으므로 갑의 일괄 경매권은 인정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은 뭐겠어요? 토지만 경매했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뭐가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물은 뭐 당하게 돼요? 철거당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3번 문제도 별표입니다. 이것도 일괄 경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편인데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으니까 이거 꼭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숙지해 두셔야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X 건물에 대해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옳은 걸 찾는데 간단하죠. 자,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지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돼야 되므로 A 근저당권도 소멸되고 B 근저당권은 소멸되고요.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옳은 것은 뭐죠? 2번이죠. A가 경매를 신청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C가 D에게 X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맞죠? 왜요?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것도 1번 모든 저당권은 소멸돼야 되므로 A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3번 채권이 양도가 되고 근저당권 양도가 되면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3번도 물론 뭐가 돼요? X가 되고 그 다음에 4번 유치권자에게는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다 X가 되고요. 5번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채권의 특징이죠.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이 일시적으로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넘기셔서 5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X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정한 경우 을은 X 토지의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일괄 경매를 청구하려면 건물이 반드시 누구 소유자여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갑이 A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더 이상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일괄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니은번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 대금을 다 낸 경우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성립되지 않습니다. 디귿번 저당권 설정 뒤 X 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 갑은 간습성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죠.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D번은 맞네요. 4번 저당권 설정 뒤 D가 X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토지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을의 저당권 실행되면 D는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X죠. 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부에 대해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에서 4번이 답이네요. 6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병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 양도할 수 있다. X. 부종성 수반성에 반하네요. 2번.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피담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면 갑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5죠. 왜요? 부종성에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죠. 3번.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3번. 다만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므로 갑 명의가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병의 경매 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 갑의 저당권은 회복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2번과 3번 합쳐서 기억하면 되겠죠.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소멸한다.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니까요. 5번. 만약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갑명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X입니다.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죠. 따라서 병의 저당권 등기 이미 존재하는 상태라면 유용할 수가 없겠죠. 넘기시면 이제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죠. 7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XY 토지의 공동저당권 설정하였다. 그 명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X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하는 동요. 자, 그러면 동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원칙이 뭐죠?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되잖아요. 따라서 어느 토지의 경매대금에서 갑에게 변제되느냐. 5번. 각 토지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이게 뭐죠? 답이죠. 다시 말하면 동시 배당하면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됩니다. 8번입니다. 제가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산수하려면 긴장이 돼요.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ABC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죠? 1억 5천이고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에다가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고요. 그 을은 갑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였다. 위 부동산의 경매대금이 각 9천만원, 6천만원, 3천만원이죠. A가 얼마예요? 9천만원. B가 얼마입니까? 6천만원. C가 얼마입니까? 3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을이 B 부동산에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해가지고 다만 각 부동산에 대한 을의 저당권 순위는 모두 1순위가 나와 있고요. 아무튼 물상보증의 소유물은 없어요. 그래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니까 9천만 대 6천만 대 3천만 원이고요.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식은 뭐죠? 더해서 밑에 깝니다. 9 더하기 6 더하기 3은 18이죠. 18분의 9, 18분의 6, 18분의 3이고요.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뭘 고르래요? B에서 얼마 받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18분의 6입니다. 약분하면 3, 6, 18이니까 뭐죠? 3분의 1이죠. 그러면
1억 5천의 3분의 1을 B에서 받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천만 원에서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이긴 한데 문제가 산수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이것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잡아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푸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죠? 푸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9번 문제죠. 보시다시피 9번 문제도 뭐 기출문제입니다.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의 1번 저당권을 정은 X토지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 2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지금 채무자가 누구죠? 을이죠. 갑이 을에게 채무자가 빌려준 돈이 얼마인가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고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X와 Y, X와 뭐죠? Y 부동 토지에다가 뭐죠? 공동 저당이 설정됐어요. X는 을의 소유고 Y는 누구 건가요? 채무자 건가요? 그죠? 제3자 병입니다. 그죠? 병의 거고요. 그 다음에 X 토지에 대해 1순위가 뭐죠? 갑이고 Y 토지에 대해서 1순위가 뭐죠? 갑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토지에 대해서 정이 뭐죠? 2순위가 있고 Y 토지에 대해서 무가 뭐죠? 2순위가 있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계속 볼까요? 정은 X 토지의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 2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무는 Y 토지의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 3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 토지가 경매되어 배당 금액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뭐죠? 배당이 됐어요. X 토지가 매각됐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일단 문제는 뭐냐면 Y 토지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죠? 이시배당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일단 병은 갑은 요 Y 토지에서 뭐죠? 전액을 다 돈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시배당을 하면 공동저당권자는 뭐죠? 전액을 받게 되고요. 이때 후순위 저당권자 무는 어떻게 합니까? 선순위 저당권자의 권리를 뭐하게 돼요? 대의 행사하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무는 Y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에 대한 권리를 뭐하게 돼요? 대의 행사하게 되니까 무는 이제 X 토지에 대해서 갑이 가지고 있는 1순위 저당권을 뭐예요? 대의 행사하니까 X 토지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죠? 1순위가 되는 거죠. 근데 무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그죠? 그럼 게임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끝까지 읽어보자고요. 다시 보면 Y 토지가 경매되어 배당 금액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X 토지가 매각대금 중 4천만 원이 배당되는 경우 무가 X 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3천만 원 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시배당을 해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돈을 다 가져가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대의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조심할 것은 여기서 이 문제가 X가 이시배당 되지 않고 Y가 이시배당 됐다고 하고 있죠. 그죠?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X가 이시배당을 하면 정에게는 대의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누구 거면요? 물상 보증인 소유면 뭐 할 수 없어요? 대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는 지금 무가 X에서 3천만 원을 배당받는다. 이게 답이 되지만 만약에 X만 경매됐다 그러면
정은 뭐죠? 돈 한 푼 못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 바라고, 이유는 대위 목적물이 물상보증인 소유면 뭐 할 수 없습니까? 대위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10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토지의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지금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입니까? 3억이고 요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X와 Y에 뭐가 설정이 됐죠? 공동저당이 설정됐고요. 물론 1순위는 누구겠어요? 갑이겠죠. 그죠? 1순위는 갑. 계속 보시면 병은 X토지의 피담보 채권 2억 4천만 원의 2번 저당권, 정은 Y건물의 피담보 채권 1억 6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이죠. 그럼 X에 2순위로서 뭐가 있어요? 병이 있고, Y에 2순위로서 뭐가 있어요? 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됐다는 말은 동시 배당을 했다는 얘기고, X토지의 경매대가가 4억, Y건물의 경매대가가 2억이에요. 그럼 X가 뭐죠? 4억이고 Y가 뭐죠? 2억이라면 4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되잖아요. 계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더해서 밑에 깐다. 그러면 4 더하기 2는 뭐죠? 6이니까 X에서 뭐죠? 6분의 4, 3분의 1을 받겠죠? 3억의 3분의 2니까 갑은 얼마를 가져가요? 2억을 가져가고, 병은 얼마를 갖게 됩니까? 1억을 갖게 되고, 또 Y에서는 6분의 2죠? 그죠? 그럼 뭐죠? 3분의 1이니까 갑은 Y에서 얼마를 가져가요? 1억을 가져가고, 아니구나, 이게 말씀을 하시지. 이게 얼마죠? 2억이죠. 얘가 2억을 받아가고 얼마 남았죠? 2억을 남았죠. 어쩐지 부정적 아우라가 저한테 전부. 여기서 2억을 받고, 갑은 여기서 1억을 받으니까 얼마 남았죠? 1억 남았죠. 정은 얼마를 받습니까? 1억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결론은 동시배당 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말이고, 계산한 방법은 뭘? 더해서 밑에 깐다는 얘기죠. 따라서 문제, 정의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억이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고요.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계약법으로 들어가는데, 매매까지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많이 남았죠. 그죠? 그래서 매매까지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매까지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문제를 풀고 오셔야 되냐면 페이지 293페이지까지 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법 총론하고 정리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293페이지까지 꼭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